네, 반갑습니다. 가인지 경영을 실천하는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삼켜볼 책의 제목은 명견만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KBS에서 다큐와 강연을 결합한 형태로 방영된 이야기인데요. 가끔씩 책이 미디어로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에서 먼저 소개가 되어지고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책으로 출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약간은 경영이라고 하는 작은 어떤 그 카테고리를 좀 벗어나서 좀 일반적인 미래를 살펴보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명견만리, 뛰어난 통찰력으로 미래의 일을 환하게 살펴서 알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단어들, 여러 가지 단초들을 가지고 향후에 우리 인류가 만나게 될 미래에 대해서 올바르게 통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간단하게 제시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편하게 함께 좀 스터디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책을 읽고 나면 자신이 자기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여겨집니다. 더불어서 이 책은 경영자 혹은 리더들만 읽어볼 것이 아니라 전 직원들이 어느 한 챕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공부해보고 어떤 의미에서는 대학교 1학년 교양 수업처럼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먼저는 이 책을 편집한 팀 자체가 명견만리의 어떤 정연모 KBS PD 그 팀이 출간을 해냈고요.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연, 다큐멘터리가 혼합되어져 있는 어떤 형태입니다. 이걸 강연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다큐멘터리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거죠.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이 아마 미래에 되어질 어떤 메시지의 전달 방식으로 중요하게 자리매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더불어서 해봅니다. 이 책은 크게 4가지 주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인구, 경제, 북한, 그리고 의료 이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추출을 해서 사람들에게 명견만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루고 싶은 이야기는요. 인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인구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이 베이비 부머, 은퇴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런 변화가, 이런 트렌드와 변화가 향후 10년, 20년 혹은 30년에 우리 비즈니스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관련돼서는 좀 깊이 있는 통찰을 갖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일하는 사람이 2020년대가 지나고 나면 일하고 있던 사람들의 5명 중에 1명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중에 약 20%가 향후 몇 년 이내에 사라지는 세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정치권에서도 많이 했고 많은 비즈니스맨들도 예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견에 비해서 시끄럽게 떠든 거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산업적인 혹은 비즈니스적인 혹은 일터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많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 은퇴 세대들이, 전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미국, 특별히 스페인,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에 걸쳐서 드러났던 이 전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때 있어서 절대적으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았다는 사실이죠.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든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우리나라의 경우 총 자산이 한 3억 9천만 원으로 볼 때 부동산이 한 3억 3천만 원이 되고 금융자산, 그러니까 현금 보유가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버블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푸어 은퇴 세대들, 푸어 실버 세대들이 양산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른 국가 못지않게 약 7, 80%가량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퇴 이후가 된다 하더라도 은퇴 이후에 사람들이 자산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자산이 현금화되어지고 시장에 돌아야 경제가 활성화되어지는데 은퇴 세대의 자산과 현금이 그 아래 세대로 전수가 되지 않는, 흘려내려가지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은퇴 세대보다 많은 인구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즉 돈이 다음 세대, 즉 청년 세대로 전수가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게서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인데요. 유엔도 지적을 하고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해외 연구에 관련된 결과를 보면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지금 출산율이 뭐 전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의 추세로 이어지면 2033년이 되면 국가 재정의 파탄 위기가 오고 2060년 정도가 되면 잠재 성장률이 0.8%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인구들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제2, 제3의 도시들은 감소하고 서울 일부만 인구가 남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스페인과 특별히 일본에서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우리 대한민국도 곧 그런 미래가 올 것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요, 사실은 청년 세대가 줄어들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를 짊어질 16살에서 29세 청년 인구 65만여 명이 줄은 것으로 통계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청년의 실종이 어떠한가? 상대적으로 정치인들은 표밭 또 투표율이 높은 실버 세대에 대한 복지를 증가하면서 청년 세대에 대한 어떤 과감한 투자, 이것이 복지일 수도 있고요, 투자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건 논란이 있습니다. 세 개 나라를 봅니다. 첫 번째 일본이죠. 일본의 이른바 사토리 세대라는 말이 나오죠. 소비 혐오 세대입니다. 가난해져 버린 청년들의 분수에 맞는 합리적인 생존 방식이 될 겁니다. 일본은 이미 노인을 위한 일자리라든가 노인을 위한 국가적인 프로그램들이 매우 많이 있는 반면에 청년들을 위한 투자의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많은 청년들을 위한 투자, 창업 투자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 사토리 세대가 경제 주요층으로 올라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실기했다, 기회를 놓쳤다는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탈리아의 경우도 청년을 떠나보내는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대학의 총장이 글을 쓸 때 내 아들은 왜 해외로 보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직업이 세습되고 부가 세습되고 또 그 은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청년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의 경우에 이탈리아 안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반대로 이 책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나름대로 좀 극복한 사례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청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유명하죠. 공교육, 그러니까 대학 교육까지 무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뭐 몇 년 전에 그것을 유상으로 전환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다시 무상 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주거비와 생활자금을 지원해주죠. 졸업하고 나서 취업에 실패하면 바로 처음부터 실업수당을 지급합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가 6개월 이상 그 다음에 직업 전환할 때 실업수당을 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괴팅겐이라고 하는 도시에 세대 공존하우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은퇴 세대, 노인들이 자신의 집을 쉐어하면서 청년들이 그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약간의 가사도움, 집을 청소한다거나 정원을 수리한다거나 하는 약간의 가사도움을 하면서 월세를 절감받는 이런 세대 통합형 어떤 주거, 세대 통합형 소통, 세대 통합형 어떤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들이 실험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이 결과 지금도 독일은 유럽에서 어떤 지도력을 유지하고 있는 어떤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있어서도 지금껏 시대를 막론하고 청년들이 사회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고 청년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것이 이 책의 인구에 관련된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경제에 관련돼서 이 명견만리는 크게 두 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뽑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로봇, 즉 인공지능을 갖추어가는 이 기술의 발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음식점입니다. 유사 이래로 요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었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그 어떤 생명체도 요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영역에서마저 기계가 인간의 영역을 넘보고 있습니다. 요리사가 없는 음식점, 일본의 쿠라스시. 이 스시를 만들어내는 이 기계는 뭐 인간 이상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스시를 만들어내고 있죠. 1시간에 3,600개를 만드니까요. 그 만들어진 밥에 알바생이 그냥 위에다가 회값만 얹으면 되는 이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로봇 판사가 등장하고요. 휴머노이드 배우가 실제로 연기를 하는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의 702개의 직업 가운데 47%의 일자리가
컴퓨터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직종에 속하게 되어지죠. 20년 안에 이런 700여 개의 일자리 중 약 절반이 사라질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직군에 속하고 있는 일자리는 10년 혹은 20년 안에 자동화되거나 컴퓨터에 대체되거나 직업의 형태가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회로 하드웨어 중심적인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는 사회에서 소프트웨어적이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조적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경제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하면요, 전체 직업의 약 3분의 2가 컴퓨터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어 왔는데요. 이 뱀의 입 효과라고 그러죠. 기술의 발달과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과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어느 시점까지는 함께 가지만 기술의 발달이 더 상승이 되어져서 마치 뱀의 입처럼 기술의 생산성 증가가 고용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결론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순창고추장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순창고추장의 경우도 어느 한 기업이 매출이 10배 성장했지만 일자리가 늘어난 건 실제로 10자리밖에 안 늘어났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더라도 기업의 발전, 즉 생산성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를 그대로 반영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바로 1990년을 기준으로 해서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약 26조 3천억 원 정도 봤다면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내 유보금이 762조 4천억 원 정도로, 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고 이것을 투자할 곳을 찾지만 정작 그것을 고용을 새로 창출하거나 사람에 대한 투자로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통째로 뒤흔드는 이 엄청난 지각 변동,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인간의 대부분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이 생산성과 기술의 변화, 즉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고용이 과연 함께 증가할 것인가, 인간의 삶의 질도 함께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부정적인 퀘스천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기계와 공존하면서도 인류가 일자리를 잃지 않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 또 일자리와 이러한 것들이 임금을 늘리지 못한다면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대체 가능하고 표준화된 능력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었다면 그렇지 않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익숙하지만 잘못된 일을 그만하는 것,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보다 창조적인 업무로 변환하는 것, 조직과 기업의 속성이 단순 반복적인 것을 해내는 그런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창조적인 일을 하는 방향으로 옮겨가야 우리의 직업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조직 자체가 사라지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월마트의 리쇼어링 운동이죠. 월마트의 경우는 Everyday Low Price, 가장 낮은 가격을 매일 제공한다는 캐치프레이즈하에 보다 낮은 원가를 찾아서 해외로 공장을 옮겨갔었습니다. 그 결과 싼 물건을 제공해줬지만 그 지역에 있는 일자리가 미국 내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악덕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이 아메리카, 미국을 삽니다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공장을 철수하고 다시 미국 내에 공장을 만들어서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들로 매장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인들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고용을 창출해주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야말로 내가 소비해 주어야 할 기업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뉴욕 맨하탄가에 있는 뉴발란스 매장에 보면 한 켠에 뉴발란스를 직접 만들고 있는 공장을 쇼잉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뉴발란스는 미국 안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고객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것이 매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4년 사이에 이 뉴발란스 매장의 매출은 10억 달러가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매출이죠. 미국의 맨하탄 아래쪽에 있는 뉴욕주에 있는 브루클린 지역, 또 이곳은 뭐 패션 기업들로 처음에 유명했다가 점점점 공장이 해외로 갔었죠. 근데 최근에 다시 어떻습니까? 이곳에 대규모 공장 단지를 만들어서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메이드 인 USA를 붙여서 판매함으로써 보다 많은 뉴욕시의 지원으로 브루클린이 만들어낸 이 일자리는 뉴욕시 전체의 16.8%로 맨하튼 지역의 3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어떻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경제 활동을 누리고 고객에게 낮은 가격으로 뭔가 물건을 제공해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과연 일자리와 고용을 계속해서 창출해내고 있는, 즉 경제 활동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기업인가에 대한 그 가치를 점점점 미국 사람들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된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신보호무역주의라고 불리우는, 자국 우선주의라고 불리우는 이것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미국인들 내면에 있는 그런 피해의식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가 가장 큰 정치인들의 관심이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죠. 세 번째 이야기는 북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과연 통일 문제에 대해서, 통일 내지는 북한의 개방에 관련돼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준비할 것인가는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될 주제일 겁니다.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한국, 중국, 러시아 3국의 접경 지역에 주목하고 있다. 이 세 나라가 삼각형의 꼭지점을 하나씩 나눠 가진 곳이 향후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시아 즉 필리핀 지역에 와서 살고 있죠. 이 기회의 삼각지대가 어디입니까? 훈춘, 블라디보스톡, 나진 선봉 지역을 연결하는 이 지역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부동항을 찾아서 내려온 그 꼭 지점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이면서 한반도 입장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지역이죠. 이 지역을 보니까 지난 2015년, 16년 대비해서 총 생산이 한 8.6%, 또 이 지역의 땅값은 5배 급등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기회의 땅으로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죠.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반도, 그러니까 겹경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입장에서는 나선 지역,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기회의 삼각지대에 둘러싸여지고 있는 이 세계 흐름 속에서 우리 한국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물론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뭐5.24 조치라든가 개성공단 폐쇄라든가 또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다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나 혹은 이념적으로나 왜 그랬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고서도 비즈니스를 바라보고 있는, 산업을 하고 있는 우리 비즈니스맨들 관점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일한국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에 있어서는 세계 제3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통일한국의 발전과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초고속 통신망, 그리고 어떤 기술과 연구 집약적인 어떤 능력, 플러스 북한의 천연 자원, 그리고 풍부한 어떤 일자리 인력들의 결합이야말로 단기간 아주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고, 저 역시 거기에 동의하는 상태이죠. 지금은 기회의 삼각시대를 둘러싼 게임의 판을 우리가 새롭게 짜야 할 때입니다. 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동북아시아의 주변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통일 한국을 통해서 유라시아 발전의 원동력을 해 그런 엔진이 될 것인가, 한반도를 바라보는 관점,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이거나 혹은 사회경제적이거나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비즈니스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이 게임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면 의외로 문제는 쉽게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북한을 바라볼 때 북한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기아에 허덕이는 굶주리는 아이들 이미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이 돈주들이 있는 이 빈부격차가 점점 더 늘어나는, 둘 다 북한이죠.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장들이 여러 가지를 포함하면 한 750개의 장마당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경우는 지금 이 장마당이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갈 정도라고 그러죠. 변화의 핵심에는 사람들이 점점, 북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기를 시작했고, 북한 인구의 전체 약 44% 정도가 장마당 세대, 즉 거래를 경험해 본 그런 세대로 보여집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은 뭐에서 오는 거냐면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러시아와의 무역을 통해서 그 무역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돈을 만져본 사람들, 그리고 그 돈을 만져본 사람들이 누리는 생활 수준, 그들이 중국과 왕래를 통해서 가져오는 여러 가지의 문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 경제가 상당 부분, 물론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돈주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 돈주들은 결국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맛들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 내부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확대되고 정부의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북한 정부 역시 시장 억제 정책을 변화할 수밖에 없죠. 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증세, 즉 세금을 통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해왔고, 그 결과 북한의 공식 경제가 오히려 장마당에 의존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중앙당 중심의 어떤 리더십에서 장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고요. 권력, 즉 공산당이라고 하는 권력 중심, 권력 제일주의에서 자본이라고 하는 요소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점점점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점점 우리와 비슷해지고 있고요. 중국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북한과 적극적으로 무역에 지금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남한은 북한의 어떤 새로운 인류, 즉 장마당 세대와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이고요. 과정 없이는 어떠한 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현실성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이 책의 저자들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료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병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지만 수많은 약들을 먹고 있고 건강보조식품들, 보완제들 이런 걸 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 한 방울이면 자기 몸의 설계도를 모두 알 수 있는 세대가 되었고요. 의료, 교육, 보험, 먹거리 산업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꿔갈 수 있는 유전자 기술은 엄청나게 또 발전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불안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은 DNA 속 게놈 지도를 판독하면 내가 앞으로 어떤 질병에 걸릴 것인지 확률, 또 내가 그 병에 언제 걸릴 것인지, 또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인지도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한 100만 원 정도면 단 하루 만에 게놈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세대가 되었죠. 홍콩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무단 쓰레기를 버렸을 때, 무단 담배꽁초를 버리면 그 담배꽁초를 수거해서 유전자를 분석하면 버린 사람의 몽타주까지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도 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인간 수명에 대해서, 인간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건지, 아니 임신했을 때부터, 혹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 전부터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인지에 대한 게놈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세대가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유전자 혁명은 인간에게 무한한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또한 불행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양날의 칼이죠. 맞춤형 아기, 듣기만 해도 끔찍하죠. 천재 유전자, 이런 거 찾기와 같은 유전자 기술의 발전이 우생하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연 이 주제가 개인이 알 권리, 개인이 유전자를 알고자 하는 권리를 주장해 가고 자기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권리를 주장해 갈 텐데, 또 다른 한편에는 우리 윤리적인 문제가 있죠. 인간 유전자에 대한 어떤 연구에 대한 윤리적인 규정들은 늦고 더디기만 하고 기술들은 빨리 가기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이 격차, 이 차이에 대해서 비즈니스맨으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이 부분을 발전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유전자 데이터가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새로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과학자들이 선을 넘지 않도록 정도를 걸 수 있도록 사회적인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와 관련돼서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바로 이 치매에 대한 문제입니다. 3초에 한 명씩 1시간에 1200명이 늘고 있는 이 전 세계 치매 인구. 국가 재정의 6분의 1이 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들어가죠. 세계 각국의 미래는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호그백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치매 환자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치매에 대한 관점이 요양, 보호, 다른 한편으로는 격리 관점이 많습니다만 이 호그백 마을의 실험은 그 마을 전체를 그대로 치매 마을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도록 유지하는 것을 관점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뭐 버스 정류장도 그대로 있고요. 슈퍼도 그대로 있고 그렇죠. 치매 환자가 익숙한 환경에 생활하도록 돕고요. 치매가 특별히
특별하게 보지 않고 감기처럼 아주 일상적인 질환인 것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우리나라는 좀 어떻습니까? 좀 두려워하고 밝히기를 싫어하고 좀 터부시하고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여전히 치매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이게 좀 거부하는 관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 예방교육, 고위험 치매군에 대한 사전 진단, 그리고 미리 알고 치매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명견만리, 인구, 경제, 북한, 의료,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요. 인구에 대해서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죠. 베이비붐 세대, 은퇴 세대,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문제. 이 두 세대가 어떻게 하면 세대 통합형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한국이 몇 년 남지 않은 기회가 있는데 그걸 잘 발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경제에 관련돼서는요. 로봇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어떤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한다고 해서 고용과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는 문제, 이 문제를 경제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주제를 던지고 있고요. 세 번째, 북한에 대해서는요. 북중러 3국이 맞닿아 있는 이 나진 선봉 지역, 이 블라디보스토크, 훈춘, 이 지역에 대한 발전 가능성,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남한에서 비즈니스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두 번째, 북한의 이 장마당 세대와 돈주, 이 자본주의 시스템, 비즈니스 원리를 알고 있는 이 사람들과 어떻게 향후에 협력하고 그들과 코옥할 것인가의 주제. 마지막, 의료에 관련돼서는요, 이 유전자 혁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치매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는 문제, 이렇게 키워드를 좀 가 있겠습니다. 책을 읽은 후에 생각해 볼 세 가지 주제를 던져 드립니다. 첫 번째, 인구, 경제, 북한, 의료, 이 영역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의 기회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고 있고 선두 기업들은 어떻게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가 시장과 고객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통찰을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주제를 직원들과 함께 나눠보고 또 질문해보고 토론해보면서 자유로운 상상력, 또 그런 자유로운 상상을 하면서 비즈니스와 혁신의 기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